아우토크립트에서 CTO를 맡고 있는 심상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5G 환경에서 자율주행과 보안이 어떻게 확대될 것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발표하는 목소리가 한 1, 2초 있다가 다시 들리거든요. 네, 운영 쪽에서 약간 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발표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G 네트워크가 우리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G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5G의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그 eMBB, MTC, 그다음에 URLLC, 이런 세 가지를 주된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넓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머신끼리 통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초저지연성의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게 되는 게 5G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5G가 실제로 적용이 돼서 얼마나 큰 효용성을 낼 수 있을 건가라는 거에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보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이제 세션 제목 자체가 보안 패러다임의 확대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영역에서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보안의 프리미티브들이 자동차에서 어떻게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 오토노머스 카, 이런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커넥티드 카라는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카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요. 오늘 발표는 CAM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AM이라는 게 커넥티드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한 모빌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연결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CAM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는 사용자의 이제 유저 시나리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CAM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 자동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안 기술들이 보이지 않게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CAM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용자가 이 차에 탑승을 하고 시동을 거는 이런 일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V2D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이 스마트폰을 태그를 하면, 그러면 이제 NFC 같은 이런 그 통신 방식에 의해서 핸드폰하고 자동차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인지에 대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권한 관리도 이제 같이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대해서는 핸드폰의 제조사가 발급하고 운영하는 그런 PKI 체계가 하나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PKI 체계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PKI가 서로 연동을 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이 자동차에 접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인증서와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인증서, 이 두 가지의 인증서를 사용을 해서 스페이크라는 프로토콜을 특별하게 돌려가지고 사용자들이 이 자동차를 탑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증하고 권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뒷단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내가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이제 주행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있어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인지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실행을 하는 액추에이션까지 넘어가는 요 단계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쭉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센서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력주행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옆에 있는 자동차 아니면 도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플릿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동차가 원격에 있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요 세 가지 데이터 수집 채널 수집 방법에 있어서 보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 수집 채널에 대해서 보안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위협들을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보안이 해야 되는 영역이 되겠죠.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거, 네, 이렇게 협력주행. 그러니까 자동차가 옆에 자동차한테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도로한테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예제가 CITS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스마트 도로로 바꾸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릿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주로 매개로 해서 자동차하고 이제 연결을 하고 자동차가 처해 있는 상황을 수집하기도 하고 원격에서 자동차한테 뭔가 커맨드를 내려주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직접 한다든지 이런 식의 독자적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ITS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도로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V2I 모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자동차끼리 소통하는 거는 V2B 모델이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보행자하고 소통하는 것은 V2P 모델이 되는데요. 이런 통신들을 하면서 자동차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로 뒷단에서는 그 정부가 운영하는 이제 교통 관리 시스템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이제 클라우드하고 연결되는 그런 플릿 매니지먼트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게 됩니다. CIT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연결된다든지 도로 혹은 이제 보행자들하고 연결을 할 때 V2B, V2I, 뭐 V2P 이런 연결 시나리오들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서로 이 연결을 할 때 안전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IEEE 1609.2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EEE 1609.2에서 쓰는 기술이 자동차용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서를 가지고 서로 안전한 통신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급하기 위한 PKI 체계들이 있어야 되고 이 PKI 체계는 나라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주행을 쭉 계속을 하게 되겠죠. 자동차가 이제 주변 환경에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주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자동차들이 안전 메시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어떻게 주행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자동차들 혹은 도로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게 대처를 할 수 있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브로드캐스팅 하는 메시지가 교통 안전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서명이 있고 인증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브로드캐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증서라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증서에 소유자 정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TS에서 쓰는 기술은 이 인증서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의 ID 값을 수도님 값, 그러니까 익명의 ID 값을 포함시켜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그 인증서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상에서는 이 자동차가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특정한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추적이 되지만 그 시간 타임 윈도우를 벗어나면 그 자동차를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5G 상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웨이브냐 5G V2X냐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5G V2X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래쪽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네트워크상에서는 이게 이제 맥 어드레스라든지 IP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네트워크를 슬라이싱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영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1609.2의 기술 그리고 이제 인증서의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활용이 돼서 이런 게 이제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이게 누가 타고 있는 자동차냐 이런 것도 프라이버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자동차 교통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동차가 누구의 자동차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주행하느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버시 정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쪽에 인증서를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인증서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서 쓰는 물리적인 통신 영역에서 맥 어드레스라든지 IP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고정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위쪽에서 아무리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잘 보호한다고 해도 아래쪽에서는 계속 추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기적으로 이런 IP 어드레스라든지 맥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법이 필요하는데 근데 5G에서는 굿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값이지만 템포러리한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단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티라는 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 단말이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이 자동차가 접속을 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고 그리고 그 굿티를 활용해서 접속을 했을 때 부여되는 맥 어드레스나 IP 어드레스도 주기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증서도 주기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르게 중요한 거는 이제 LDM입니다. 그 자동차의 그 관련된 기사들,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시면 HD 맵이라든지 뭐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HD 맵이라는 컨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LDM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DM이라는 게 이제 로컬의 다이나믹 맵이라고 해서 다이나믹이니까 이게 뭔가 진짜 자주 바뀌는 그런 값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지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DM을 가지고 이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데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LDM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한 4가지 정도 레이어로 데이터들을 구분을 합니다. 레벨 1에서는 스태틱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바뀌지 않는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지형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주로 레벨 1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레벨 2, 3, 4로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점 자주 바뀌는 그런 데이터들이 레벨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 4에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가 주변 자동차가 어디에 있다든지 보행자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레벨 4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됩니다. 그리고 레벨 3에는 뭐 지금 현재 이제 교통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뭐 초록색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레벨 3에 있는 정보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엣지 클라우드라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LDM을 굉장히 빨리 바뀌는 데이터, 그게 이제 LDM에서 레벨 4에 해당되는 데이터였죠. 레벨 4에 있는 데이터인데, 근데 이 데이터는 가장 근접해 있는 특정한 자동차들이 모여 있는 특정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정보이지만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면 효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기지국을 매개를 해서 빠르게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엣지에서 1차 가공을 해서 빠르게 전파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안전하게 어떻게 전달을 주고받을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 보안이 앞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기지국을 통해서 연결을 할 때 안전한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엣지 클라우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는 또 안전하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예 그 중앙에 있는 센트럴 클라우드까지 정보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LDM에서 그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기지국이라든지 뭐 엣지 단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LDM에서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가장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아예 이제 센트럴 클라우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경로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엣지와 엣지 사이에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그런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같은 경우에는 A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B 지역에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계속 기지국, 그다음에 엣지, 중앙의 클라우드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흘러다니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흘러다닐 때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누가 만들었는지, 이 데이터의 원본에 대해서 얼마나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일 텐데요. 이런 데이터의 가용성,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이 같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이제 LDM에 필요한 보안 기술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그럼 이 자동차가 이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빼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이러면 그거는 우리가 주로 이제 블랙박스,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되는 녹화되는 영상을 보고 사건의 사고 발생한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자동차가 왜 이런 자율주행을 했는지, 자동차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사고가 났을 때의 시점보다 뭐 1, 2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누적된 시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했을 때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 무결성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리고 이 데이터의 인증성은 또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함부로 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억세스 컨트롤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기술 규격이 DSSAD라는 기술이고요. 이 DSSAD라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앞으로 이제 의무 탑재화가 되면 자동차의 모든 데이터들 여기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이 자동차가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고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보안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가 막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점에 맡겨야 되겠죠. 이렇게 공업사에 자동차를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에다가 이제 맡겼는데 그럼 이 자동차가 수리가 됐을 때 그럼 이걸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자동차를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분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의심 가는 장치 아니면 해킹 장치가 이렇게 몰래 부착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수리를 하시는 분이 뭔가 잘못된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이상한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차단하는 이런 것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소유자가 자동차를 임의로 변경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오남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지를 하고 차단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제조사 레벨에서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완이 해야 되는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수리점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동차를 임시로 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맞습니다.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우리가 자동차를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를 활용하듯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왼쪽에 이 장표에서 왼쪽에 있는 자동차가 제가 원래 타던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제가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자동차 이전에 제 자동차에서는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잖아요. 뭐 좌석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자주 즐겨가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운전을 해서 가면서 연락해야 되는 여러 사람들의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바꿔서 탔을 때 그럼 이 정보들이 옮겨가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융 쪽에서 하는 마이데이터, 의료 쪽에서 하는 마이데이터 이런 거하고도 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나의 데이터, 마이데이터가 다른 자동차에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모빌리티를 부여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안이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제가 다 타고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동차에 이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에 충전기를 연결을 하고 그 자동차가 이제 충전되기를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충전을 할 때도 이게 보안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동차와 충전기 사이에서 그냥 전기만 오고 가는 식인 것이 아니라 이게 전기뿐만이 아니라 과금하고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충전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 차지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 플러그인 차지를 구축하려면 충전기 뒷단에는 충전기용 PKI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는 제조사용 PKI가 또 있고, 그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자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자들의 PKI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PKI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연동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이게 이제 PNC, 플러그인 차지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PNC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PNC를 지원하는 자동차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UNEC WP29라는 워킹 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외부랑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자동차 연결된다든지 자동차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IoT 진단기기, 뭐 충전기기, USB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선 통신, 그다음에 뭐 근거리의 무선 통신, 그다음에 장거리의 뭐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장거리 통신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 인프라가 같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 기술이 그냥 적용을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이 양산 단계, 프로덕션, 그리고 이제 양산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동차가 계속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서도 우리가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안 기술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경 써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이제 보안을 하나의 페이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 뭐 자율주행 단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이렇게까지 갈 텐데요. 지금 이제 뭐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5단계까지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반의 시민들, 국민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기술 수용성이 있고 신뢰를 하고 타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신뢰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마도 보안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해킹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보안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게 보안의 패러다임이 넓혀지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자동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주시는 동안에 제 손에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질문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능 단계 레벨 5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서 좀 정해져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5단계까지 가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거든요. 질문 주신 분의 말씀처럼
이렇게 5단계로 갔을 때는 사용자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모든 거를 자동차가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이 사고에서의 1차적인 책임은 제조사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자동차가 특정한 상황에서 왜 이런 판단을 자율적으로 하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기술이 DSSAD라는 기술이죠. 네, 상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과 더불어 또 유익한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